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상어에게 안부나 전해줘. 며느리가 속삭이며 내 등을 가볍게 밀었다. 나는 그대로 난간 너머로 날아갔다. 아들은 옆에 서서 마치 이 모든 것이 SNS에 올릴 바보 같은 장난이라도 되는 듯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다. 언론에서 어림잡아 3천억 원이라고 부르던 내 재산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들이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뒀다. 자,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화요일이 어떻게 남의 한가운데서 물에 빠지는 일로 끝났는지 이야기해보겠다. 내 이름은 박선영, 만 68세다. 나는 진심으로 가족이란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지켜주는 존재이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믿었다. 그날 아침은 아름답게 시작되었다. 5월의 따스한 바닷바람, 갈매기 소리, 그리고 처음엔 비서를 통해 온 줄 알았던 아들 민혁에게서 온 직접적인 전화. 어머니, 회복 축하 파티예요. 제새 요트 타고 바다에 나가서 조용히 가족끼리 시간 보내요. 유라랑 저랑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나는 따스함을 느꼈고 그것을 진정한 관심과 착각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지 6주가 지난 후였다. 나는 씩씩하게 지냈고 솔직히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여전히 그들의 삶의 일부로 여긴다는 느낌을 받을 기회라면 무엇이든 잡고 싶었다. 특히 2년 전 남편 상훈이 세상을 떠난 후 외로움과 상속 문제가 한꺼번에 덮쳐왔을 때는 더욱 그랬다. 나는 짙은 남색 원피스를 골랐다. 상훈은 항상 그 옷을 입으면 내 눈이 더 빛나 보인다고 말했었다. 택시를 불러 부산 요트 경기장으로 향했다. 요트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마치 1시간마다 닦아놓은 것 같았다. 하얀 선체, 크롬 장식, 깔끔하게 정돈된 밧줄, 예쁘죠? 민혁이 요트를 가리키며 물었다. 순수한 호화로움의 13m짜리예요. 다음 달에 일본으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 요트가 1년 전 내가 그의 컨설팅 사업 발전을 위해 주었던 돈으로 산 것이라는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약 300억 원. 아마도 어떤 사업 계좌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돈이었다. 첫 1시간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우리는 해안을 따라 항해했고 도시는 서서히 작아졌다. 며느리 유라는 샴페인의 주스를 타서 따르며 그들의 집, 아니 내 집의 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훈이 죽은 후 내가 민혁에게 명의를 이전해준 집이었다. 나는 계단이 없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더 편하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다 질문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유언장, 위임장, 그리고 때가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처리하기 쉽도록 서류를 간소화하는 게 어떻겠냐는 식의 순진해 보이는 질문들이었다. 어머니 아시잖아요. 상속은 항상 복잡해요. 미리 우리가 다 편안하게 준비해둬요. 아들은 내 잔에 술을 지나치게 부지런히 따라주며 말했다. 그때 나는 유라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알아차렸다. 정면으로 대놓고 찍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찍는 척 비스듬한 각도로 들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 돈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잘라내어 필요한 맥락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문장들을 말하는 모습을 찍고 있었다. 한순간에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수술 후 그들이 내 서류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 이게 임시방편이고 단순히 병원비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병원으로 직접 가져온 위임장, 갑자기 연락이 끊긴 자산관리사까지. 나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침착하게 말했다. 미녀가 이제 그만 항구로 돌아가자. 아들의 표정에서 가면 이 순식간에 벗겨졌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어머니.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게 변했다. 어머니 건강과 기억력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무슨 기억력? 나는 그를 똑똑히 쳐다봤다. 유라도 마찬가지였다.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세요. 유라가 한 걸음 다가서며 끼어들었다. 저희가 다 기록해뒀어요. 의사들도 어머니가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데 동의했고요.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꾸몄는지 알 수 있었다. 해안까지는 몇 마일, 주위에는 배 한 척 없이 우리 셋뿐이었다. 바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 내가 모든 것을 서명하도록 설득하거나 저희는 어머니를 돕고 싶은 거예요. 민혁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따스함이 아니라 얼음장 같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고관절은 여전히 쑤셨지만 머리는 유리처럼 맑았다. 내가 거절하면? 내가 물었다. 그때 유라가 그날 처음으로 진정으로 미소 지었다. 날카롭고 포식자처럼. 글쎄요, 최근에 수술받은 노인이 약을 잘못 먹었나 보죠. 바다에서 정신을 잃었거나 사고는 언제든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나는 내 아들을 보며 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일, 숙제를 봐주던 일, 첫 직장을 구할 때 도와주던 일, 우리 모두가 그의 결혼식을 축하하던 일, 그리고 가족이니까라며 집 증여 서류에 직접 서명했던 일들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그들의 예산서에 적힌 한 줄에 불과했다. 너희가 이 일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미친 거야. 내가 말했다. 우린 다 생각해놨어요. 아들이 대답하며 서류 폴더를 꺼냈다. 여기에 서명만 하세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을 즉시 우리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집으로 가는 거고요. 서류에는 내 세상이 몇 장의 종이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보고 아들을 보고 여전히 녹화 중인 유라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보다 더 정직해 보이는 바다를 보았다. 알았어, 서명할게.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유라가 내 등 뒤로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상어에게 안부나 전해줘. 그리고 내가 난간에 기대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 가벼운 밀침이 있었다. 균형을 잃게 만드는 바로 그 밀침. 모든 것이 영리하게 이루어졌다. 나중에 부검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극힌 상처 하나 없이 거칠지 않게. 그저 나, 짙은 남색 원피스, 그리고 차가운 물뿐이었다. 수면에 부딪히는 충격에 숨이 멎었다. 짠 파도가 머리 위로 덮쳤고 귀가 먹먹해졌으며 몸은 추위로 타는 듯했다. 어머니, 맙소사, 어머니. 민혁의 비명은 마치 유리창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카메라를 위한 연극적인 공포처럼 들려왔다. 그 위로 나는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침착하고 사무적인 목소리. 유라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월요일에 긴급 후견인 신청서 제출하세요. 심신상실 상태인 거 명백해요. 그 이유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물이 다시 내 입과 코를 막았고 그들의 서류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평생 수영을 해왔다. 상훈과 나는 아침마다 수영장에 가서 레인을 세며 누가 먼저 포기할지 내기를 하곤 했다. 하지만 5월의 남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순식간에 힘을 앗아갔고 옷은 마치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나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나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수면 위로 올라와 다시 한번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들의 요트가 번쩍이는 옆면을 과시하며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먼바다로 급히 방향을 트는 것을 보았다. 그 어떤 충격보다 더 끔찍했다. 그들이 나를 밀었다는 사실보다 그들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것. 내 아들이 혹시나 하는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는 힘을 아끼기 위해 등을 대고 누웠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패닉이 히스테리로 번지지 않도록 10가지 세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일정하게 급하지 않게 움직이라고 타일렀다. 그래야만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머리 위에는 맑고 희끄무레한 하늘이 있었고 갈매기들은 마치 내가 아니라 자기들이 아픈 것처럼 울부짖었다. 나는 위임장,
받지 않던 전화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정신없는 사람으로 몰아갔는지 생각했다. 깜짝 파티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약병을 바꿔놓거나 내가 음악을 꺼달라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부탁했을 때 휴대폰으로 나를 촬영하는 등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내 상태에 대한 그들의 증거 자료가 되었다. 모든 페이지가 남의 손으로 서명된 깔끔한 앨범, 그리고 그 앨범에는 지금 차가운 물속에서 손가락으로 버티며 아직 포기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음을 느낀 살아있는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 손가락이 저리고 어깨가 쑤셨으며 숨이 가빠왔지만 나는 배운 대로 20번까지 팔 젓는 횟수를 세고 다시 세고 그 20번 사이에는 바다가 회계사처럼 무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감정 없이 더하고 빼는 조금만 더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선영아,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해가 기울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을 때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불빛들은 파도 위에서 마치 낯선 눈동자처럼 흔들렸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고 물이 턱을 쳤다. 불빛들은 커져서 낮은 작업용 선체, 쇠의 소금 자국이 남은 진짜 어선, 어두운 조타실,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의 삶이 담긴 실루엣을 이루었다. 나는 소리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비명 대신 쉰 목소리와 기침이 나왔다. 하지만 불빛들은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나는 그들이 나를 발견했다는 것을, 저 철제 가판이 누군가가 이미 내 쪽으로 키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상하게도 몇 분 전보다 내게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파도와 파도 사이에서 내 아들의 요트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어선이 아직 물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을 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분노를 느꼈다. 차갑고 따스한, 마치 추운 날 마시는 차와 같은 분노. 그리고 그 분노는 갑자기 그 어떤 구명조언보다 더 나은 것이 되었다. 저 너머엔 해안이 있겠지만 우선 저 빛에 닿아야 했다. 나는 움직이는 배 위에서 단단한 손에 의해 끌어올려졌다. 짠 바람막이와 디젤 냄새, 등 뒤에 깔린 거친 양모 담요, 그리고 잿빛물 이후 눈을 찌르는 조타실의 불빛. 아이고, 맙소사, 어떻게 된 겁니까? 60살쯤 되어 보이는 묵은 그물처럼 바다, 소금과 주름으로 가득한 강인한 남자가 헐떡이며 말했다. 김철수입니다. 그는 내가 앉는 것을 도우며 툭 던졌다. 옆에는 마르고 집중한 표정의 10대 소년이 스쳐 지나갔다. 민수야, 속도 유지해, 흔들지 말고, 아주머니 다 얼었어. 나는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이가 안에서부터 흔들리는 것처럼 딱딱 부딪혔다. 김 씨는 나를 모터 오일과 햇볕 냄새가 나는 체크문의 담요로 감싸고 보온병을 손에 쥐어주었다. 조금씩 마셔요. 우리 가족이. 나는 겨우 말을 쥐어짰다. 요트, 가버렸어요. 김 씨는 하얀 선체가 이미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짧게 흘끗 보았다. 봤수.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가더구먼. 그는 건조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 어떤 친척의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켰다. 해양경찰, 여기는 마리나 17호. 부산 남동쪽 약 3마일 해상에서 여성을 구조했음. 생존, 의식 있음. 의료 지원 필요. 잠깐만요. 나는 그의 소매를 잡았다. 제발요. 아직은 안 돼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김 씨는 마치 조수 간만도를 읽듯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곤란한 상황이신가 보군요. 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곤란함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무태 내려야 해요. 가능할까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다시 무전기를 들었다. 해양경찰, 5인 신고였음. 물에 뜬 쓰레기인 듯. 조업구역으로 복귀하겠음. 무전기를 끄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가끔은 규정대로 하는 게 정답이 아닐 때도 있지. 우리는 길가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만으로 들어갔다. 낡은 나무 부도,
페인트가 벗겨진 민박 간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낮은 집. 김 씨가 그곳을 가리켰다. 최인숙 씨, 30년째 민박집을 하고 있어. 현금만 받으면 아무것도 안 물어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 당신처럼 인생이 뒤집힌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요. 나는 닭 육수와 신선한 딜 냄새가 나는 부엌으로 안내되었다. 어머나, 세상에. 완전히 얼음덩이네. 키는 작지만 엄격해 보이면서도 눈빛은 따뜻한 여주인이 말했다. 일단 국부터 먹고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그녀는 냄비를 불 위에 올렸고 김 씨는 내가 어디서 구조되었는지 군더더기 없이 짧게 설명했다. 내 문을 두드렸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지. 최인숙 씨가 결론 내렸다. 성도, 사연도 필요 없소. 다만 나한테 골칫거리를 끌고 오지 않겠다는 보장만 해주면 돼. 안 그럴게요. 나는 말했고 그날 처음으로 나 자신을 믿었다. 나중에 컵으로 손을 녹이고 남의 스웨터로 갈아입은 후 나는 먼지 냄새가 나는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인터넷은 고무줄처럼 느렸지만 나 없이 세상이 이미 어떻게 새로 짜였는지 보기에는 충분했다. 바다의 비극, 유명 기업인의 미망인 해상 산책 중 실종, 헤드라인, 요트 사진, 흐릿하게 처리된 얼굴들, 그리고 민혁의 생일날 찍힌 내 사진. 내가 샴페인 잔을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다. 아무도 내게 깜짝 파티에 대해 말해주지 않아서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집에 들어섰던 그날의 사진. 기사에는 최근 몇 달간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내용, 가족들의 걱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보인 나의 혼란스러움을 지적했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읽으면서 속이 가느다란 철사처럼 꼬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거의 인간이 아닌 사람처럼 쓰고 있었다. 공증 업무를 처리하기에 편리한 이미지였다. 일부 매체는 한술 더 떴다. 가족들은 조화 대신 치매 환자 지원 재단에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내 죽음마저도 자신들의 거짓말을 위한 사파로 만들었다. 살아야겠네. 나는 노트북 덮개를 조용히 닫으며 말했다. 최인숙 씨는 뜨개질에서 눈을 들었다. 그래, 그럼 살아야지. 나도 한때 그랬어. 서류와 진실의 싸움. 서류가 항상 더 빠르지만 진실은 한번 버티기 시작하면 더 오래 서 있는 법이야. 다음 날 장례식이 열렸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값비싼 빈관. 나와 김 씨는 묘지 담장 뒤 관리용 창고에 숨어 앉아 있었다. 그가 낡은 가죽끈이 달린 무거운 해군용 쌍안경을 건네주었다. 가까이 가지 마시오. 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값비싼 화환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았다. 독서클럽의 여인이 손수건을 꽉 쥐고 있는 모습. 내 수술을 집도했던 박 원장이 예의와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얼굴로 서 있는 모습. 민혁과 유라는 완벽하게 맞춰 입은 검은 옷을 입고 조문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들을 껴안고 내가 정확히 어디서 떨어졌는지, 누가 봤는지, 누가 신고했는지에 대한 대화를 교묘하게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들은 누구도 오랫동안 올바른 질문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보시오. 김 씨가 팔꿈치로 나를 살짝 찔렀다. 적이 없는 사람들 말이오. 나는 쌍안경을 옆에 서 있는 무리에게로 돌렸다. 수년간 나와 함께 모든 숫자를 계산했던 내 자산관리사 최진석이 없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윤미란도 없었고 내 회계사 마동철도 없었다. 이 세 사람은 적어도 직업적인 예의상 아니면 단순히 나를 친척 못지않게 잘 알았기 때문에라도 왔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서류 작업 때문에 바쁜가 보죠? 김 씨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서류가 당신 것이 아니게 만드는 일로 바쁠 수도 있지. 추도식이 끝난 후 민혁과 유라는 마치 선거 유세처럼 장례식장을 누볐다. 악수를 하고 적절한 각도로 카메라를 의식하며 올바른 말들을 했다. 나는 창고 뒤에 앉아 쌍안경을 가슴에 꼭 껴안고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 때로는 숨 쉬는 것보다 더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당신을 기다리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 즉,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저녁에 김 씨는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고 우회로를 통해 나를 최인숙 씨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너무 오랫동안 물가에서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었다. 직선은 지도를 위한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밤새 나는 머릿속으로 이름과 날짜를 구슬 꿰듯 되짚었다. 어디서 내가 실수했는지, 언제 믿어버렸는지, 어느 부분에서 그들이 잡아당긴 그 약한 실을 놓쳤는지. 아침에 진한 홍차를 마신 후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이번에는 내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기부 등본, 계좌, 사람들이 투명성이라고 부르길 좋아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였다. 상훈과 내가 35년을 살고 민혁이 자란 오래된 부산의 그 집은 증여 후 그대로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 살기로 했고 그 집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전기, 수도, 난방 요금이 최소 요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누군가 방문한 것처럼 청구되어 있었다. 잔디는 관리업체 기록에 따르면 2주에 한 번씩 깎았다. 아무도 가지 않는 빈집을 왜 그렇게 잘 관리하지? 나는 혼잣말을 했다. 부엌에서 최인숙 씨가 대답했다. 빈집은 숨을 쉬지만 비밀이 있는 집은 좋은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를 안에 두고 온 척하는 법이지. 그곳에 가야겠어요. 나는 낮에 김 씨에게 말했다.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위험해. 그놈들이 분명 거기 들락거릴 거야. 등기부상 주소는 다른 아파트예요. 나는 대답했다. 집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비어 있지 않다면 그걸 봐야 할 이유는 더 커지는 거고요. 저녁에 우리는 내 옛집에서 세 블록 떨어진 거리에 차를 세웠다. 김 씨가 시동을 껐다. 여기서부턴 걸어가시오. 내가 근처를 돌고 있겠소. 정확히 1시간. 안 나오면 내가 직접 들어가겠소. 서운해하지 마시오. 서운하지 않아요. 나는 말했고 내 목소리가 얼마나 차분하게 들리는지에 놀랐다. 주머니는 가볍게 손전등, 장갑, 김 씨가 낡은 창고에서 찾아낸 일회용 카메라, 그리고 열쇠. 민혁이 질서를 위해 돌려달라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던 바로 그네 열쇠였다. 아마도 이제 질서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언젠가 내 제스민이 자라던 담장을 따라 난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어둠 속에서 밤벌레가 우는 소리, 이웃집 개가 잠꼬대하는 소리를 들으며 상훈과 내가 차양 아래서 차를 마시며 사소한 일로 다투던 그 저녁의 맛을 거의 물리적으로 혀끝에서 느꼈다. 쪽문 앞에서 멈춰서서 차가운 금속에 손바닥을 대고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문득 분명히 깨달았다. 지금 내가 두렵다면 그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 뒷문으로 가는 길은 그늘져 있었다. 나는 길 쪽에서 비치는 불빛에 잡히지 않도록 옆으로 서서 손전등의 좁은 빗줄기로 발밑을 비쳤다. 나무가 습한 공기 때문에 살짝 부풀어 올라 삐걱거리지는 않았지만 손바닥으로 더 세게 밀어야 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텅 빈 거리, 이웃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드문 불빛. 그리고 저 멀리서 차문이 둔탁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들이쉬고 익숙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었다. 딸깍. 자물쇠는 마치 내가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부드럽게 돌아갔다. 나는 문을 손바닥 하나 두께만큼만 열고 숨을 참은 채 안으로 들어섰다. 딸깍 소리 없이 자물쇠가 부드럽게 닫히도록. 집은 바로 그 익숙한 냄새로 나를 맞았다. 나무 냄새, 약상자에서 나는 희미한 냄새, 책먼지, 그리고 마치 상훈이 방금 컵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으러 간 듯한 은은한 커피향.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비가 오기 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손전등 불빛으로 복도를 훑었다.
침입의 흔적도 벗겨진 덮개도 없었다. 모든 것이 깔끔했다. 하지만 그 깔끔함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거실 소파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내가 한 번도 산 적 없는 새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구석에는 거대한 TV 장식장과 그에 연결된 설치기사의 태그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새 배선이 있었다. 부엌에서는 냉장고가 손바닥의 익숙한 움직임에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이 매우 활동적으로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을 대비한 것들이 아니었다. 값비싼 치즈, 투명 용기에 담긴 베리류, 농장 직송 유정란, 그리고 아기용 퓨레. 나는 이것을 곁눈질로 보고 뜨거운 것에 댄 듯 손을 뗐다. 쾅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문을 닫고 기억이 이끄는 곳 상운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의 모든 것이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놓여 있었다. 책상 위는 혼돈이 아니라 작업 중인 배치였다. 폴더, 투명 파일, 클립으로 고정된 서류들, 그리고 그 위에는 제목에 역겨운 농담이 담긴 깔끔하게 인쇄된 계획서가 있었다. 프로젝트 선영. 내 이름, 그리고 낯선 따옴표. 나는 무릎이 떨리지 않도록 책상 가장자리에 손바닥을 짚고 읽기 시작했다. 1단계. 배경 기록. 사교 행사에서의 혼란스러운 모습들. 건망증. 구실 마련. 증언의 혼동. 녹화 진행. 아래에는 목록이 있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진심으로 어리둥절해하는 내 모습이 담긴 깜짝 파티 사진. 잘못된 약 복용. 날짜, 시간, 확인 표시, 약병 교체 완료. 의식 혼란을 이유로 의사 호출. 성명, 누군가의 서명과 직인. 2단계, 법적 준비. 재활 기간 동안의 위임장. 노화로 인한 변화에 대한 의료 소견서 수집, 변호사와의 상담, 연락처 준비. 옆에는 내가 한 번도 서명한 적 없는 진단서 사본과 알고 보니 나를 데려갔던 전문가들의 소견서가 있었다. 수술 후에 한 번 봐야 한다며 5분 만에 끝났던 그 짧은 진료, 그리고 내가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고 서둘러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차가운 한 줄이 적힌 종이. 3단계 최종 문제 해결. 기간 14일. 아래에는 두껍고 비싼 종이에 적힌 짧은 메모가 있었다. 질문이 너무 많음. 일정 앞당길 것. 2주 내 3단계 돌입 권고. MT. 두 글자의 이니셜. 자신의 심장 외에는 누구의 심장에도 관심 없는 사람의 깔끔한 필체. 나는 주머니에서 김씨가 그에 받아 창고에서 찾아낸 그 일회용 카메라를 꺼냈다. 스스로 함정을 파지 않도록 플래시를 껐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 여백에 적힌 모든 메모, 모든 직인을 찍기 시작했다. 딸깍, 그리고 소매의 종이가 스치지 않도록 물러섰다. 딸깍, 그리고 사진이 날아가지 않도록 손전등 불빛을 피했다. 익숙한 리듬의 손이 진정되었다. 나는 거의 숨을 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과도 헷갈릴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마당에서 자동차 문이 둔탁하게 닫히는 소리. 헤드라이트 불빛이 거실 커튼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길을 계산했다. 복도, 부엌, 뒷문, 정원.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나는 꾸며낸 슬픔이 섞이지 않은 평범하고 지친 민혁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라가 믿었다고 생각해? 속눈썹이 떨어질 정도로 울던데, 뭐. 유라가 대답했다. 내일 기자들한테 다시 전화해야지. 재단 관련해서 코멘트 달라고 하더라. 나는 마지막 사진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서재 창문을 살짝 열었다. 창문은 우리 옛 정원으로 나 있었고 손전등을 켜지 않은 채 자갈이 소리를 내지 않도록 옆으로 걸으며 길로 나섰다.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담벼락에 거의 다다랐을 때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변호사는 월요일에 MT 말로는 6주 뒤면 계좌에 완전 접근 가능하대. 6주. 그들은 내가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내 삶을 시간표로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20년 전에 우리가 함께 심었던 장미덤불 그늘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나를 반으로 갈라놓는 소리를 들었다. 진짜 가늘고 화가 난 듯 요구하는 듯한 아기 울음소리. 나는 총에 맞은 것처럼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는 즉시 그들의 말이 맴돌았다. 아이는 아직 경력이 먼저야. 아직 일러. 나는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 저절로 차가운 장미 줄기를 붙잡았다. 집 안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며 서두르지 않고 걸어 다녔다. 곧 괜찮아질 거야, 아가. 낯선 목소리로 유라가 말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바다의 추위와는 다른 종류의 추위. 이것이 단순히 3단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런 추위. 나는 예전에 우유 배달부가 드나들던 옆길의 쪽문으로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담장에서 골목으로, 골목에서 다음 골목으로, 마침내 김 씨의 차불빛이 보일 때까지. 그는 문을 활짝 열고 평소에는 숨기던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모사하시오. 거기 아기가 있어요. 나는 말했고 내 목소리는 낯설게 들렸다. 그들 집에 아기가 한마디도 없었는데 탓이오. 김 씨가 짧게 대답하고 차를 돌렸다. 그리고 교차로까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우리를 텅 빈 거리로 이끌었다. 조용히 입양했을 수도 있지 않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엔진 소리가 더 고르게 울릴 때쯤. 그들은 고양이 한 마리도 조용히 입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말했고 메마른 유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모든 것은 보여주기식인데 그런데 이번엔 침묵이라니.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밤에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때로는 바다의 철썩이는 소리가 때로는 메아리처럼 그 울음소리가 들렸고 매번 같은 생각을 했다.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내 부재와 돈에 대한 접근권만 필요한데 왜 지금 아기가 필요한 걸까? 답은 없었다. 그저 명치 끝을 갉아먹는 불안감뿐이었다. 아침에 김 씨가 말했다. 호스텔 쪽에 장인 한 명이 있어. 나처럼 고집세게 아직도 관광객들 필름을 현상해주지.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요. 갑시다. 우리는 갔다. 사진관은 아이스크림 가게 뒤에 숨어 있었다. 노란 사진 간판, 벗겨진 페인트, 안에서는 화학약품과 낡은 플라스틱 냄새가 났다. 1시간. 장인이 한쪽 눈을 찡긋하며 현상액통에 코를 박았다. 우리는 종이컵에 담긴 독한 커피를 마시러 바다로 나갔다. 나는 냅킨의 사각형을 그렸다. 집, 정원, 서재, 탈출 경로. 그리고 각 사각형 안에는 둥근 머리와 얼굴 대신 MT라는 글자가 있는 작은 사람을 그렸다. 만약 지금 그들에게 아기가 있다면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 아이는 서류상 자리가 필요해요. 합법적인 자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합법성은 종종 한 장의 종이 출생증명서에서 시작되죠. 설마 김 씨가 말을 시작했다. 내 생각엔 가끔은 서류가 진실보다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진실이 방해되면 도장으로 짓눌러버리죠. 1시간 후 우리는 돌아왔다. 장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갓 나온 사진 한 뭉치를 훑어보더니 마치 뜨거운 호떡을 놓듯 조심스럽게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나는 첫 번째 사진을 집었다. 내 서재, 책상, 프로젝트 선형. 두 번째, 혼란스러운 모습들의 목록. 세 번째, MT의 편지. 사진들은 깨끗하고 선명했다. 원했던 것보다 더 선명하게. 그리고 갑자기 밤의 두려움 속에서 거의 놓칠 뻔했던 마지막 사진이 나왔다. 모서리가 살짝 들린 폴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관공서 문장이 찍힌 서류 양식이 보였다. 구청 서류 양식의 상단. 깔끔한 글씨. 이시, 남아. 출생일, 3주 전, 모, 한유라, 부, 이민혁. 나는 사진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김 씨를 보았다. 나흘 전에 그녀는 딱 붙는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요트 가판에 서 있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배는 발레리나처럼 납작했죠. 그런데 여기엔 출산 3주 후라고 되어 있네요. 그건 서류지. 인생이 아니오. 그렇다면 아이는 김 씨가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렇다면 아이는 있지만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쓰고 서명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고요. MT. 나는 사진들을 봉투에 모아 가방에 넣고 장인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밖으로 나왔다. 공기는 따뜻한 소금과 보리수나무 그늘 냄새가 났다. 사람들은 옥수수와 수영 튜브를 들고 지나갔다. 각자 자기만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내게는 내 삶이 항목과 단계로 깔끔하게 나뉜 사진 한 뭉치가 있었다. 나는 멈춰 서서 바다를 보고 스스로에게 소리내어 말했다.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 사람을 찾고 서류를 파헤치는데 능숙한 사람이 필요했다. 전문가 MT를 찾아내고 그녀의 꼬인 매듭을 풀어줄 사람.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봐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번호는 최인숙 씨를 통해 구했다. 그녀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수건에 손을 닦고 낡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말했다. 다니엘, 여기 눈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 급히 필요한 여자가 있어. 응, 현금으로. 응, 오늘. 1시간 후 나와 김 씨는 빵집 위 좁은 계단을 올랐다. 반죽, 월계 수입, 그리고 인쇄된 영수증 냄새. 문에는 강태식 상담소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안에는 책상, 서류장, 커피 머신, 종이컵 한 줄, 그리고 헛되이 눈을 깜빡이지 않는 예리한 눈을 가진 마르고 다부진 50대 남자가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사여구 없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요트, 밀침, 위임장, 상훈의 서재, 프로젝트 선영, MT, 이니셜이 적힌 편지. 집에서 들린 아기 울음소리와 불가능한 날짜가 적힌 이상한 출생 증명서까지. 강태식은 끼어들지 않고 들으며 가끔 여백에 메모만 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담백하게 물었다. 현금은 있습니까? 있어요. 나는 봉투를 꺼냈다. 비상금으로 금고에 넣어뒀던 거예요. 민혁이는 몰라요. 2주간 빡빡하게 일하기엔 충분하겠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 사진, 주소, 대략적인 일정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살아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즉, 우린 증인 없이 체스를 두는 겁니다. 규칙은 하나. 12시간마다 연락을 취할 것. 연락이 끊기면 내가 직접 현장으로 갑니다. 가야 할 곳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나는 말했고 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곁에 어른이 생긴 기분이었다. 친척이 아니라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나는 그에게 주소가 적힌 인쇄물, 서재에서 찍은 우리 사진, 그리고 3단계에 관한 가장 불쾌한 종이를 건넸다. 강태식은 MT의 메모 사진을 따로 집어 램프에 비춰보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글씨체는 다듬어졌지만 특징적이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 좋아. 빨리 움직여야겠어. 그는 빨리 움직였다. 이미 저녁 무렵 그의 책상 위에는 첫 번째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민혁이 마동철 회계법인이라는 간판이 붙은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유라가 은행 앞에서 통화하는 모습. 그리고 둘 다 비드알파라는 간판이 걸린 유리 건물 개인 병원으로 들어가는 사진 몇 장. 강태식은 로고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난임 전문병원. 서울 근교와 경상남도에 지점이 있지. 아주 폐쇄적이야. 가격은 비행기 값이고 현금과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하지. 그렇다면 아이는? 내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다. 그렇다면 아이는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서류는 미리 준비됐다는 거고. 다음 날 우리 셋, 나와 김 씨, 그리고 강태식은 최인숙 씨네 부엌에 앉아 증거들을 카드놀이처럼 펼쳐놓았다. 최 씨는 말없이 지난 차를 가져와 우리와 함께 앉았다. 관심 없는 척하지 않았다.
강태식은 속도를 유지하며 명확하게 말했다. 마태희 동명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 전문 분야는 상속과 후견. 공식적으로는 화이트 칼라. 실질적으로는 돈 많은 집안의 회색 추기경. 남편은 회계사 마동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잘 알지. 우리 회계사와 아는 사이예요. 내가 말했다. 마동철.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바로 그 마동철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합법의 경계에서 사업을 합니다. 가족 승계라는 용어를 만들었죠. 간단히 말해 상속 접근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인지 능력 저하 진단서를 슬쩍 끼워 넣고 가능하면 과도한 보살핌으로 숨막히게 하죠. 가끔 노인들이 갑자기 계단에서 구르거나 약을 헷갈리거나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흔적은 깨끗하고 서류는 완벽하며 감정은 언론용이죠. 나는 들으면서 내 안에서 스프링이 서서히 감기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그는 사진 한 뭉치를 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네 귀한 자식들. 최근 이틀간 변호사 사무실 2번, 은행 1번, 비드 알파에 3번 방문했더군요. 제 정보망에 따르면 대리모 프로그램 계약은 8개월 전에 체결됐습니다. 돈은 차명으로 현금 지급. 출생증명서 서류는 미리 준비했고요. 그럼 유라는 출산하지 않았다는 거네. 최인숙 씨가 조용히 말했다. 요트에서 입었던 원피스가 그걸 증명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배는 판자처럼 납작했으니까요. 강태식이 한숨을 쉬었다.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7세 소녀 강원도 출신 김소희. 서류상으로는 난자 기증자지만 실제로는 대리모,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살았죠. 가족과 도움,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약속받았답니다. 3주 전 비드 알파의 폐쇄 병동에서 출산했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제 라인을 통해 이야기해본 간호사 말로는 그가 말을 이었다. 임신은 순조로웠고 출산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방주사를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내가 낯선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끝맺었다. 간호사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는 정장 차림의 여성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보진 못했지만 묘사로는 마테이와 매우 흡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찻잔 속의 차를 보며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누군가의 장부 속 빈칸을 얻게 된 소희라는 소녀를 생각했다. 김 씨는 마치 심장 박동을 세는 것처럼 손톱으로 테이블을 초조하게 두드렸다. 최인숙 씨는 레이스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소희가 죽었다면 가족은 어디에 있어? 없습니다. 강태식이 대답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실제로는 외할머니가 카자흐스탄의 친척에게 갔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테이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죠. 아무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담담하게 물었다. 그들은 내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조문을 받고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겠죠. 내일.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0시에 마테이 사무실에서 자산 접근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을 겁니다. 서류 뭉치에는 당신이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는 진술서와 수술 후 서명한 모든 것이 무효라는 감정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당신의 마지막 유언장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가 사본을 입수했죠. 내용은 다르고 서명은 이전 것을 스캔한 겁니다. 깔끔한 조작이죠. 형식적으로는 아름답지만 본질적으로는 범죄입니다. 그는 폴더를 열었다. 익숙한 서식, 내성, 그리고 낯선 문구들이 보였다. 미래 자녀를 고려하여 모든 것을 민혁에게. 내 손은 따뜻했다. 이 모든 것 한가운데서 이런 사소한 것을 알아차린 것이 이상했다. 나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손바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가 뭘 하죠?
내가 물었다. 첫 번째 방법. 강태식이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거죠. 문제는 그들 시스템 안에 자기들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시간만 허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이 실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죽었으니 그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나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죠. 심리전이군. 김 씨가 중얼거렸다. 살면서 겪고 싶진 않지만 의미는 마음에 드는 단어야. 그들을 흔들어야 해. 최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뛰기 시작하고 뛸 때는 흔적이 남는 법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상속 재산을 향한 티켓처럼 사들인 아기가 있어요. 만약 그들이 꼬리를 자르기 시작하면 가장 약한 사람부터 사라지겠죠. 알고 있습니다. 강태식이 짧게 말했다. 내가 그들 집에 낮 시간 보물을 찾아내겠습니다. 제 정보에 따르면 이름은 박가영, 별다른 문제 없는 간호사입니다. 평범한 여성이죠. 에이전시를 통해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이 일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겁주지 말고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그건 우리 둘이 하죠. 내가 말했다. 여자는 여자에게서 듣는 게 더 쉬우니까요. 계획은 딱 맞아떨어졌다. 아침, 민혁과 유라는 비극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마테이에게 간다. 같은 시각 택배 기사가 비싼 종이에 담긴 봉투를 접수처에 전달한다. 종이에는 감정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몇 줄의 글이 적혀 있다. 사랑하는 민혁, 유라에게 내 사망 소식은 심하게 과장되었구나.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아가 꼭 안아주렴. 정말 사랑스럽더구나. 엄마가 추신. 마테이에게 안부 전해줘. 우리 못 본 지 오래됐지만 날 무척 그리워하는 것 같더구나. 나는 강태식의 입가가 실룩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활짝 웃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따뜻해졌다. 좋습니다. 배달 시간은 11시 47분으로 하죠. 내가 말했다. 그들이 모든 것에 서명하고 세상이 안전해졌다고 느낄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강태식은 깨끗한 봉투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마테이 법무법인 친전. 종이는 두껍고 매끄러웠으며 잉크는 고르게 번졌고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 다음은 박가영. 그가 말했다. 당신은 주인처럼 들어가되 연극은 하지 마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의 안전과 내 계획에 따라 그녀가 설치할 카메라요. 그동안 나는 마테이 사무실 앞거리를 촬영하고 있겠소. 만약 살아있는 편지가 효과가 있다면 그들은 병뚜껑처럼 그곳에서 튀어나올 거요. 나는 일어섰다. 최인숙 씨는 마치 어머니가 중요한 길을 떠나는 딸에게 해주듯 내 스카프를 고쳐 매주었다. 숨 잘 쉬고 기억해. 서류는 빠르지만 진실은 끈질기다는 걸. 가시오. 김 씨가 말했다. 나는 그동안 아는 사람 공방에 들러서 만약을 대비해 장난감 몇 개 챙겨오겠소. 영웅놀이는 금물입니다. 강태식이 잘라 말했다. 여기선 머리가 필요하지 쇠붙이가 필요한 게 아니오.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해는 높이 떠 있었다. 8월이 코앞이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청구서를 처리하고 바닷가에서 옥수수를 사 먹는. 나는 그들 곁을 걸었다. 살아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죽은 채로.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되찾아줄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있었다. 빵집 계단에서 나는 멈춰서서 봉투를 다시 한번 열고 내 짧은 편지를 다시 읽은 뒤 봉했다. 끈적한 부분이 기포 없이 붓도록 손가락으로 눌렀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파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허리까지 차오르는 파도를 향해 걸어갈 때처럼. 등 뒤에는 되찾으려는 해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24시간 후 택배기사는 마테이 법무법인의 유리타워로 올라가 누구에게 전해줘야 할지 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11시 47분에 그들의 얼굴에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진짜 표정이 나타날 것이다. 11시 47분 택배기사는 정중하게 광택나는 봉투를 손수건으로 닫고 마테이 법무법인의 유리 타워로 올라갔다. 누구에게 전해드릴까요? 친전입니다. 그가 말하자 접수처 직원은 잠시 얼어붙었다. 그 후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비서가 복도를 스쳐 지나갔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렸다. 문틈으로 마테이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이미 남의 가구를 어떻게 처분할지 머릿속으로 계획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민혁과 유라가 서 있었다. 강태식은 맞은편 차 안에서 망원 렌즈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비서가 마테이에게 몸을 숙이는 모습, 그녀가 내 짧은 편지를 읽는 모습, 사랑하는 민혁, 유라에게 내 사망 소식은,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짜증, 두려움, 분노 같은 생생한 감정이 떠오르는 모습, 그리고 세 사람 모두 검은 옷의 위험을 잊은 채 거의 뛰다시피 복도로 뛰쳐나오는 모습까지 시작됐습니다. 강태식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당신네 식구들 지금 집으로 달려갈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현관 앞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우린 준비 끝났어요. 박가영은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리고 복도에서 누군가 작은 발소리를 냈지만 착각이었다. 그리고 나서야 문틈으로 만화 캐릭터 토끼가 그려진 의료용 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의 지친 눈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즉시 알아보았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다. 당신은, 그녀는 침을 삼켰다. 네, 저 살아있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아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우리는 내 옛거실로 들어갔다. 광택만 더해졌을 뿐이었다. 낮은 아기용 의자에서 따뜻하고 진지하며 검은 눈을 가진 아기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기는 나를 지나쳐 마치 나를 투과해보는 것 같았고 그 투과가 가장 마음 아팠다. 이름이 뭐예요? 나는 참지 못하고 물으며 작은 시선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로만이라고 부르던데요. 박가영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다 또 다투고요. 서류에는 그냥 이씨, 남아라고만 봤어요. 이름 없이 그럼 일단 로만, 소희라고 부르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와 진짜 엄마를 기리는 이름으로요. 박가영은 마치 내가 방금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신뢰, 불신 팻말을 뒤집은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서재에서 찍은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프로젝트 선영, 혼란스러운 모습들의 목록, MT의 편지, 그리고 유라의 어떤 원피스와도 맞지 않는 날짜가 적힌 출생증명서 사진. 나는 17살 김소희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호시설, 약속, 갑작스러운 심정지, 비드 알파, 마테이, 그리고 이것이 가족의 보살핌으로 위장된 분쇄기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저는 박가영이 푹 꺼진 풍선처럼 주저앉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좋은 집안의 부부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서류상으로 완벽했거든요. 저는 그냥 아기를 돌봤을 뿐이에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해요. 아무도 겁주지 말고 도발하지 말고 그저 어디에 카메라가 있고 녹음기가 있는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만 알면 돼요. 아기가 최우선이에요. 나와 박가영은 커튼 주름 뒤에 보이지 않도록 작은 카메라를 커튼봉에 걸었다. 소파 밑에는 강태식이 가져온 녹음기를 깔아두었고 콘센트 옆 몰딩에는 두 번째 마이크를 숨겼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민첩하게 불필요한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박가영은 잘 버텼다.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바다 사람들처럼 이상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서워지면 옛날 하인용 계단을 통해 지하실로 가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너무 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보통 점심때쯤 와요.
그녀가 말했다. 10분 정도 보고 전화하고 모든 게 어떻게 잘 되어 가는지 자랑하러요. 오늘은 더 일찍, 더 창백한 얼굴로 올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보게 될 거고요. 나는 내 거실로 들어가 상훈이 2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준 바로 그 안락의자 등받이를 바로잡았다. 문을 열었을 때 처음 보이는 것이 가구가 아니라 내가 되도록 앉았다.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목구멍에서가 아니라 1년 내내 준비한 시험을 앞둔 것처럼 고르게 뛰었다. 테이블 위에는 예전에 민트를 꽂아두었던 꽃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비어 있었다. 그 공허함도 제 역할을 하도록 두었다. 정오 무렵 강태식이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출발, 마테이도 함께. 마당에서 브레이크 밟는 소리, 열쇠가 금속을 긁는 소리,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필처럼 창백한 유라가 들어섰다. 아직도 이것이 장난이길 바라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뒤따라 민혁이 들어섰다. 그의 눈에는 아주 잠깐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던 소년의 모습이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다. 안녕, 얘들아. 나는 언젠가 우리가 별장에서 돌아왔을 때 식탁에 차를 내놓으며 말하던 것처럼 말했다. 잘 다녀왔니? 서명은 했고 쓸데없는 건 없었길 바란다. 유라는 비명이 아닌 터져 나오는 듯한 소리를 냈다. 민혁은 누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굳어버렸다. 박가영이 부엌에서 나와 로만, 소희를 마치 크리스털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안고 나타났다. 나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드라마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는 곁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를 봐야 하기 때문이었다. 박선영 여사님께서 아기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박가영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손자를 제대로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이 여자가 여기 있을 리 없어. 유라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물에 빠져 죽었어. 네, 저도 읽었어요. 내가 거들었다. 지난주에 흥미로운 기사들을 봤죠. 치매 재단에 기부한 것도 아주 우아하고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더군요. 민혁은 표정을 수습하려 애썼다. 어머니, 해양경찰이 누구도 조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찾죠. 내가 말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나는 로만, 소희를 받아 안았다. 아기는 따뜻하고 묵직했다. 세상이 참을 수 없이 시끄럽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신생아들처럼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안녕, 아가. 나는 그에게 말했고 갑자기 분노가 그렇게 날카롭지 않게 느껴졌다. 내가 내 진짜 할머니야. 남의 목숨으로 사랑을 사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 차갑더라도 진실을 말해줄 그런 할머니. 그 애 이름은 그게 아니야. 유라가 소리쳤다. 이름은 우리가 정해. 우리 아들이니까. 너희 아들이라고? 나는 시선을 들었다. 그럼 말해봐, 유라야. 넌 어느 날 출산했고 왜 나흘 전 딱 붙는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었을 때 배가 식탁처럼 납작했는지. 그리고 왜 출생증명서에는 3주 전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리고 너희가 가족을 꾸리는 동안 죽어버린 소희라는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방 안의 공기가 마치 더 짙어진 것 같았다. 민혁은 우린 아무것도 라고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쓴 편지 봉투처럼 공허했다. 유라는 마치 지하철이 급정거할 때 잡는 손잡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다. 나는 아기를 다시 박가영의 품에 안겨주었다. 가영씨, 아기 좀 아기 방에 데려다 주세요. 잠 좀 자게. 우린 증인 없이 이야기해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사라졌다. 다섯을 셀 동안의 침묵이 다시 돌아왔다. 나는 벽난로 선반으로 다가갔다. 내가 없는 가족 사진들을 민혁이 애써 진열해 놓은 것이 짜증났다.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앉아라.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너희가 슬픔을 연기하는 동안 내가 지난 일주일간 뭘 했는지 들어봐.
나는 팔걸이 밑에서 폴더를 꺼냈다. 내 삶이 아니라 그것의 차가운 복사본, 비드 알파 방문 사진, 현금 영수증, 프로젝트 선형이 담긴 서재 사진, MT, 이니셜이 적힌 편지. 나는 마치 딜러가 카드를 펼치듯 그들 앞 테이블에 부채꼴로 펼쳐놓았다. 이미 판도는 걸렸다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알리듯이 이건 다 추측일 뿐이야. 유라가 숨을 내쉬었다. 종이 조각, 그림,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 못해. 나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악의 없이 지친 미소였다.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대답했다. 정말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종이 조각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 중 누군가의 세상이 돌이킬 수 없이 달라질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관에 박가영이 나타났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긴 대화 전에 찾아오는 그런 고요함이 서 있었다. 나는 손바닥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그들에게 화면을 돌려보였다. 붉은 점이 이미 10분째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 중이야. 나는 간단히 말했다. 이걸로 충분해.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거든. 유라는 마치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맞은 것처럼 어깨를 움찔했다. 민혁은 이성적인 아들의 말투를 취하려 애썼다. 어머니, 연극은 그만하시고 범죄 없이 가자꾸나. 내가 대답했다. 내게는 너희가 비드 알파에 방문한 사진, 현금 이체 내역, 마테이 변호사의 메모, 위조된 출생증명서, 그리고 노인들이 갑자기 약을 헷갈렸던 집안 목록이 있어. 그리고 이 녹음, 너희의 모든 말이 담겨 있지. 그는 침을 삼켰다. 유라는 반대로 스프링처럼 긴장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나는 내려다보지 않기 위해 앉았다. 돈을 돌려놓고 자백하고 아이에게 합법적인 운명을 주고 내부에서 너희를 비호해주는 사람의 이름을 대. 마테이는 경찰서로, 너희는 자수하는 거야. 시간은 정확히 24시간. 그렇지 않으면 민혁이 겨우 들릴 듯 말 듯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건 언론이 아니라 나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서류가 더 느리지만 더 멀리 가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믿어.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나는 녹음기를 끄고 결말을 흐리지 않기 위해 먼저 일어섰다. 박가영이 잠든 아기를 안고 나왔다. 마치 두 개의 켜진 스토브를 지나듯 조심스럽게 그들 곁을 지나갔다. 우리 뒤로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열쇠가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야 내 손가락이 떨렸다. 거리에는 달궈진 돌 냄새가 났고 세상은 이상하게도 제자리에 버티고 있었다. 밤은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마치 모든 것이 진정된 것처럼. 하지만 새벽 4시 최인숙 씨네 전화벨이 울렸다. 혈관이 터질 듯한 짧고 사무적인 전화였다. 놈들이 움직입니다. 강태식이 인사도 없이 말했다. 마테이 사무실 라인을 도청 중이었는데 기술적인 잡음이 들렸습니다. 서울의 전문가와 통화했고 아침에 도착할 겁니다. 임무는 의문 없는 사고 처리. 의문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나는 이미 알면서도 물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번엔 시신과 함께 바다에서처럼 헛소동이 없도록 20분 후 우리는 이미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있었다. 김 씨는 시동을 끄지 않고 현관 앞에 차를 멈췄다. 물길로 갑시다. 그가 말했다. 아는 사람 섬에 있는 작은 집에 주소도 없고 이웃도 없지. 전화도 간헐적으로만 터지고 최인숙 씨는 내 손에 좁은 꾸러미, 숄, 그리고 작은 성상을 쥐어주었다. 종교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다. 새벽의 바다는 강철 같았고 김 씨는 자신의 숨소리 아래 소음을 숨기는 법을 아는 듯 물보라 없이 고르게 배를 몰았다. 섬의 작은 집은 소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다. 송진과 휘발유 냄새가 났다. 나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3분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을 허락했다.
그저 소나무 삐걱이는 소리, 물이 뱃전에 부딪히는 소리, 김씨가 엔진을 만지는 소리, 그리고 강태식이 테이블 위에 장비를 펼치는 소리를 들었다. 작은 카메라들, 충전기 모양의 마이크들, 약병에 담긴 예비 메모리 카드들. 마테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짧은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네트워크입니다. 구청, 병원, 감정사들 사이에 자기들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법의학자 2명, 불편한 사진들을 잃어버리는 사설 탐정 1명이 있고요. 제 목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최소 20건의 이상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이 탓, 실수 탓, 우연 탓으로 조용히 처리됐겠지. 최 씨가 차를 따르며 중얼거렸다. 깔끔한 서류들과 함께 정오 무렵 강태식이 다시 연락해왔다. 더 어두운 표정이었다. 전문가는 호텔에서 발견됐습니다. 총상. 깔끔한 처리, 그게 무슨 뜻이요? 김 씨가 물었다. 정리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마테이가 자신을 지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가 나를 쳐다봤다. 목록에는 당신과 박가영, 그리고 아기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중 무엇이 더 강했는지 몰랐다. 아마도 등 뒤에 낭떠러지가 솟아났을 때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시키는 바로 그 감정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내가 말했다. 주저앉으면 지워질 것이고 한 걸음 내디디면 기회가 생기겠죠. 제안은? 강태식이 짧게 물었다. 제가 직접 그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들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를 신문하고 싶어 할 겁니다. 좋아요. 제가 약하고 아이를 놓고 거래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두죠. 당신들은 박가영과 아기를 지하실에 숨기고 집 전체에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저는 마테이에게 소리내어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녀의 편조차도 그녀를 변호할 수 없도록. 김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배는 뒤편에 대기하겠소. 만약의 경우 옛날 하인용 출구를 통해 빠져나갑시다. 그리고 강태식이 덧붙였다. 그녀가 온다면 혼자 오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2~3명, 운전기사, 어쩌면 경호원까지 우리는 그녀의 입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기록 없이 나중에 고쳤을 수 없도록 제가 소리를 2개 라인으로 나누고 3번째는 책 속의 배터리로 작동하는 자율 라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떤 책에? 최 씨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주인 같은 침착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가 절대 건드리지 않을 책이에요. 강태식이 씩 웃었다. 그녀의 고객 행사 사진 앨범에요. 민혁이 책장에 있는 걸 사진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황혼 무렵 본토로 돌아왔다. 집으로 가는 길은 텅 비어 있었고 공기는 밤의 영화관처럼 텅 비어 있었다. 박가영은 말없이 재빨리 문을 열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단호했다. 아기는 이불에 코를 밟고 자고 있었고 우리는 병원에서 소등 후 움직이듯 모든 소리를 죽였다. 강태식은 마치 평생 이 집에서 산 사람처럼 방들을 돌아다녔다. 마이크를 콘센트에, 카메라를 커튼봉에, 또 하나를 책꽂이에, 가느다란 전선을 벽에 액자 프레임에. 김 씨는 지하실로 내려가 하인용 출구를 확인하고 문턱에 가는 실을 묶어두었다. 문이 열리면 실이 끊어져 우리가 결정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거래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태식이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당신의 임무는 그녀의 말을 끌어내는 것, 우리의 임무는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가 시선을 고정했다. 이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가 했다고 말하게 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 씨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매주듯 내 스카프를 매듭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침착하게 말하고 배로 숨 쉬어. 논쟁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 말이 스스로를 배신하게 만들어. 우리는 거실에 평범한 가족 대화처럼 의자를 배치했다. 긴장을 풀도록 격식 없이. 테이블 위에는 물, 냅킨, 빈노트,
일상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 나는 내 안락의자에 앉아 팔걸이의 손바닥을 마치 손잡이처럼 올려놓았다. 정확히 오후 5시 45분. 마당에 차 한 대가 멈췄고 이어서 또 한 대가 멈췄다. 6시 59분. 현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고르고 자신감 넘치는 누군가의 조용한 지시 소리가 들리고 초인종이 울렸다. 그 가느다란 떨림 속에 그들의 자신감, 나의 분노, 그리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 사이의 공기가 모두 담겨 있었다.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여성의 억양이 들렸다. 사무적이면서도 비싼 가죽처럼 부드러운. 박선영 씨 일로 왔습니다. 마테이가 도착했다. 내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튀는 장식 하나 없는 단정한 머리, 검은 폴더. 그리고 사람을 재단사처럼 한눈에 재는데 익숙한 시선을 가진 평범한 키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똑같은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 2명과 마치 차를 돌리기 편할지 확인하려는 듯 안을 잠시 들여다본 운전기사가 보였다. 마테이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큰 스트레스를 겪으신 걸 이해합니다. 감정은 빼고 이야기하죠. 들어오세요. 나는 그들이 안락의자, 테이블 위에 물,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내 준비 상태를 볼 수 있을 만큼만 물러서며 대답했다. 감정은 명령에 따라 켜고 끌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남겨두죠. 우리는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표지 절반을 가리도록 폴더를 놓았다. 항상 예비 서류가 있는 사람의 제스처. 민혁과 유라는 등받이나 팔걸이에 기대지 않고 예상치 못한 단원을 질문받은 학생들처럼 옆에 앉았다. 바닥 아래 어딘가에서 박가영은 아기를 안고 예비 출구 앞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김 씨는 낡은 베란다 그늘에 서서 아마도 숨을 새고 있었을 것이고 강태식은 우리가 방금 바닥에 실처럼 깔아놓은 고른소리 트랙을 헤드폰으로 듣고 있었다. 자, 마테이가 폴더를 열며 말했다. 우리는 복잡한 가족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지장애 증상을 보이는 노인, 가족들의 걱정, 거액의 상속 재산. 믿으세요. 저는 이런 사건을 수십 번 처리했습니다. 제 임무는 불필요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가족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즉, 치료하는 것보다 빨리 죽게 한다는 뜻이군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우터치했다. 그걸 두려움을 제거한다고 부르나요? 저는 그것을 자비로운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사람이 자신을 잃으면 가족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길을 단축시키는 거죠.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 수년간 공중에 떠 있는 대신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마치 받아 적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는 그저 낚시꾼이 낚싯줄을 잡듯 그녀가 말을 계속하게 하여 놓치지 않으려는 것뿐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런 단축된 길을 몇 건이나 진행하셨죠? 37건. 그녀는 보고서로 확인된 숫자를 말하듯 말했다. 그리고 모두 정확하게 서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교묘하게 위장하는 데는 능숙하시군요.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기억력, 비판 능력, 저하 진단서, 임시 위임장, 공증된 진술서. 그리고 만약 누군가 갑자기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위험 예방으로 전환하죠. 그녀는 마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미소를 조금 더 넓혔다. 계단, 욕조, 별장, 보트, 난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활 속 위험 요소를 갖춘 나라죠. 모든 것은 깔끔하게 조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처럼요. 나는 말했고 바닥 아래 박가영의 숨이 멎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마테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낡은 보일러, 고장난 환풍기. 비극적이지만 화학 법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죠. 가족은 충격에 빠지고 이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기록합니다. 아주 깨끗하죠. 특히 집에 아기가 있으면 관심은
어쩌다 이런 일이로 쏠리지, 왜 일어났을까로 쏠리지 않아요. 참고로 이건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당신의 가족은 아이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당신에게 방해가 되나요? 내가 물었다. 당신은 이 시나리오를 위해 생명보다 서류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아이는 상속 라인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은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스캔들이나 언론 없이 문제를 매듭짓고 세장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죠. 물론 당신이 몇 가지 합리적인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당신에게 합리적인 서류겠죠. 내가 확인했다. 그리고 제 실종을 기록에 뭐라고 적을 건가요? 나이와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비극적 사고. 마테이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해당 소견서와 함께요. 하루면 만들어집니다. 언론은 저희가 맞습니다. 필요한 칼럼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죠. 나는 마치 그녀의 솜씨를 인정하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사실 나는 그저 그녀의 입이 얼마나 기꺼이 익숙한 경로를 털어놓는지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거의 몸을 떨며 말했다. 강원도 출신의 17살 소희, 정상적인 임신, 순조로운 출산,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정지. 누가 서명했죠? 놀랍도록 정보가 빠르시군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불우한 환경의 소녀가 기회를 얻은 겁니다. 가끔은 몸이 버티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는 모두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주사를 놓기 전에 경고하나요? 아니면 후에? 내가 물었다. 당신이 직접 병동에 있었잖아요. 제 권한에는 합법성 감독이 포함됩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리고 더러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당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누가 당신을 도와줄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미 도움을 받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가장 많이 돕고 있고요. 말해봐요, 마테이 씨. 당신 편은 누구죠? 구청, 공증사무소, 감정사, 법의학자. 압력 지점이 몇 개나 되나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처리될 만큼 충분히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금속성이 울렸다. 그리고 당신이 스캔들을 일으키려는 어떤 시도도 당신 자신에게 되돌아갈 만큼 충분하죠. 사람들은 당신 말을 듣는데 지칠 겁니다. 당신은 이미 방향 감각을 잃었었죠. 소견서, 서명, 증인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녀는 내게 폴더를 밀었다. 여기 진술서입니다. 서명하시면 우리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그게 최선입니다. 나는 안락 의자의 등을 기댔다. 손가락이 저리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 팔걸이에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마테이 씨? 내가 침착하게 물었다. 이건 동행도, 인간적인 해결책도 아니에요. 이건 차가운 서명으로 이루어지는 살인입니다. 거창한 말이 현실을 벽으로 만들지는 못하죠.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사람들이 국가가 시간과 자원이 없어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든지 욕해도 좋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서류와 도장으로 귀결될 테니까요. 도장이라고요? 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당신이 그걸 찍는 날이 아닐 겁니다. 그녀는 마치 수업 시간에 번뜩이는 재치를 보이려는 여학생을 보듯 나른한 회의감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일산화탄소와 37건의 사례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겠어요? 평소처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마치 명백한 것을 왜 반복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평소처럼 행동하는 직업적 습관이 이겼다. 5년간 37건의 정확하게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불확실성의 기간을 단축하도록 도왔죠.
일부 사건에서는 낡은 장비가 있는 집에서의 일산화탄소 누출을 포함한 생활 속 위험 시나리오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소견서는 권한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방 안은 잠시 매우 조용해졌다. 창밖의 도시마저 숨을 죽인 듯했다. 책장 어딘가에서 메모리 카드가 가늘게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내 착각이었을까? 나는 그녀의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해 아주 살짝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 감사합니다. 법정에서 기억할 만한 내용이 되겠네요. 마테이는 입꼬리를 실룩였다. 대화 내내 처음으로 보인 진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다. 법정은 비싸고 오래 걸립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짧죠. 박선영 씨, 믿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압니다. 그러니 우리 그녀는 말을 멈췄다. 현관에서 모든 문이 동시에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기 때문이다. 처음엔 하나, 그 다음엔 다른 하나, 그리고 세 번째. 마치 집이 숨을 들이쉬고 폐를 활짝 연 것 같았다. 거실 문턱. 복도의 검은 가장자리에서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항상 말보다 일이 앞서는 눈을 가진 여성이 나타났다. 경찰입니다. 그녀가 신분증을 명확히 제시하며 말했다. 정수연 수사관입니다. 마테이 씨, 당신은 살인교사, 사기, 직권, 남용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체포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 계십시오. 마테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서듯 일어선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타격에 벌떡 일어나듯 벌떡 일어섰다. 변호사들은 움찔했고 운전기사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곳에는 이미 단단한 손을 가진 사복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유리처럼 빽빽해졌다. 이건 함정입니다. 마테이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느다란 균열이 생겼다. 불법 녹음이야. 합법입니다. 정수연이 책장 쪽을 향해 고개를 까딱이며 대답했다. 앨범 책 등에서 숨겨진 표시등이 깜빡였다. 그리고 복사본도 있고요. 37건과 일산화탄소에 대한 당신의 자백을 포함해서 말이죠. 민혁은 마치 무릎 밑에서 의자를 빼낸 것처럼 주저앉았다. 유라는 폴더를 향해 손을 뻗었다. 자동적인 제스처, 구원의 반사작용, 그리고 텅 빈 손가락으로 얼어붙었다. 나는 바닥 아래 박가영이 아기에게 조용 속삭이는 소리와 베란다에서 김씨가 아마도 저녁 내내 처음으로 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다. 수갑. 정수연이 짧게 말했다. 2명의 형사가 앞으로 나섰다. 마테이는 고개를 돌릴 시간밖에 없었다. 그것이 전문가의 가면을 벗은 그녀의 진짜 시선이었다. 나는 기억하기 위해 그 시선을 잠시 붙잡았다. 그 후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금속이 손목에서 딸깍 소리를 냈다. 서류가 테이블에서 날아갔고 누군가 의자를 바닥에 부딪혔다. 그 소음 속으로 꼼짝 마. 라는 날카로운 외침이 터져나왔다. 누군가 부엌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 이후는 더 이상 영화가 아니라 서류와 세월에 관한 이야기였다. 형사들이 들어왔다. 방은 짧은 명령과 건조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찼다. 손목의 금속은 영화에서처럼 다만 아름다움 없이 고르게 딸깍 소리를 냈다. 마테이는 벽에 세워졌고 변호사들은 그 옆에,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앉혀졌다. 유라는 마치 보이지 않는 여행 가방을 들고 놓지 못하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정수연 수사관은 군더더기 없이 일했다. 참고인, 압수 목록, 저장 매체 복사, 폴더 압수. 강태식이 비상임 자문위원 신분증을 들고 그림자 속에서 나왔다. 전직 경찰, 인맥, 조용한 끈기. 그는 녹음이 담긴 카드를 건넸고 앨범에 있던 2번째 카드는 내가 보는 앞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었다. 복사본이 있다는 것을 박가영은 아기를 더 꽉 껴안고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자장 속삭였다. 집안의 누구도 잠들 수 없었지만 그 후에는 긴 신문,
차를 마시는 휴식, 수정된 조서, 대질신문, 비드알파의 압수수색, 마동철 회계법인의 압수가 이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차가운 물속에서 떠오르는 듯한 얼굴들이 나타났다.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는 변호사, 날짜를 실수했다는 구청 직원, 선배 동료를 믿고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는 의사. 사슬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조용히 울리다가 나중에는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한 이름이 다른 이름을 부르고, 한 영수증이 다른 영수증을 부르고, 한 우연이 다음 우연을 부른다. 재판은 오래 걸렸다. 마테이는 여성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았다. 무기징역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출소할 수 없을 살아있다면 말이다. 그녀의 네트워크는 마디마디 끊어졌다. 법의학자, 가족 전문 변호사 몇 명, 개인 병원의 연락책, 회계사 중 또 다른 누군가. 17명이 각자의 죗값을 치렀다.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실형을 살러 갔다. 수사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이 사슬은 몇 년 동안 노인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보고서에서 수십억 원이라고 불리는 금액을 빨아들였다. 정확한 숫자는 어떤 피해자의 마음도 더 이상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 민혁과 유라. 그들은 처음에는 우리는 몰랐다는 시나리오에 매달렸다. 그 다음에는 더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시나리오에.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무언가라도 찾고 싶어하는 내 눈에 매달렸다.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열거했다. 살인 예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문서 위조, 불법 입양 알선. 검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민혁은 큰 형량을 받았다. 유라는 그보다 적었지만 달력이 무겁게 느껴질 만큼은 되었다. 그들은 아이를 위해 선처를 호소했다. 나는 법정에서 간단한 진실을 말했다. 아이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그들이 도구로 만들려 했던 한 인간입니다. 박가영의 일은 간단하고 올바르게 처리되었다. 그녀는 증인으로 남았고 어떤 죄도 없었다. 정직하게 일했고 아이를 잘 돌봤으며 수사에 협조했다. 나는 지금도 그녀에게 감사하다. 기자 중 한 명이 그녀의 코앞에 마이크를 들이밀려 했을 때 우리는 법정 복도에 함께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내 몸으로 가리고 코멘트도 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 그림을 찾으러 떠났다. 아이.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내 손이 떨리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의 긴 복도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명서, 모든 소견서, 모든 편지를 모았다. 그리고 지친 미소를 지은 60대 여성 판사가 판결 요지를 읽었을 때 나는 오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하지만 조용히 너무 오랫동안 버텨온 어른들이 우는 것처럼 울었다. 우리는 아이에게 김씨 성과, 상훈, 소희라는 이중 이름을 주었다. 할아버지와 더 이상 말해줄 사람이 없는 소녀 소희를 기리기 위해서 그녀의 가족 외할머니도 카자흐스탄을 통해 찾아냈다. 이미 늙고 멀리 계셨지만 소희가 어릴 때 커튼이 있는 창문 그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에 대한 삐뚤빼뚤한 글씨의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이가 아직 나지 않은 채 웃으며 빛을 향해 손을 뻗는 남자아이의 사진으로 답장했다. 김철수 씨는 바다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전세보트를 몰고 날씨가 마치 자기 말을 듣는 것처럼 나지막이 욕을 하며 가끔은 평범하게 차를 마시러 나에게 들른다. 우리 뱃사람은 어때? 그가 상훈, 소희를 팔에 안고 들어 올리며 묻는다. 우리 애지. 나는 말하고 정정하지 않는다. 최인숙 씨는 여전히 그녀의 민박집을 운영한다. 다만 민박 간판에 작은 메모를 추가했다. 노인 지원, 상담. 그녀는 심리학자도 변호사도 아니다. 그저 사람들의 눈을 보고 이렇게 말할 줄 안다. 서류가 진실에 반한다면 숨을 고르세요. 서류는 빠르지만 진실은 끈질기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효과가 있다. 강태식은 부처와 개인 사무실 사이에 조용한 업무로 돌아갔다. 새해에는 소련시대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려진 우스꽝스러운 카드와 건강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고 짧게 쓴다. 또 하나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나는 마찬가지로 짧게 답장한다. 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연 수사관은 가끔 업무 외적으로 전화해서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묻는다.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지만 그녀가 내가 잘 지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다. 민혁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쓴다. 처음에는 변명했고, 그 다음에는 부탁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낡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달리던 것을 회상했다. 나는 편지를 읽고 다시 봉투에 넣는다. 언젠가 어쩌면 답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을 닫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원이 닫히기 전까지는 이것은 분노도 복수도 아니다. 그저 어떤 행동들 다음에는 말이 값싸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뿐이다. 5년이 지났고 나는 72세다. 상훈, 소희는 유치원에 다니고 이름이 2개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기차를 아주 좋아한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포항까지 KTX를 타고 갔다가 돌아온다. 그저 창밖으로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 위해서 나는 그에게 그의 엄마 소희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방식으로 무서운 이야기 없이 하지만 꾸며낸 이야기 없이 이야기해준다. 그녀는 용감하고 착했어. 돈과 사랑을 혼동하는 어른들에게 속았지. 하지만 우리랑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는 학교 가기 전 아이들에게만 있는 진지함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묻는다. 그 나쁜 아저씨는? 그 아저씨는 내 아들이야. 나는 말한다. 그도 사람이야. 네가 크면 그를 어떻게 대할지 스스로 결정하렴. 중요한 건 넌 절대 누구도 물속으로 밀지 않을 거라는 거야. 절대로. 가끔 저녁이면 나는 베란다에 앉아 바다가 숨 쉬는 소리를 듣는다. 외로움은 두렵지 않다. 나의 외로움은 공허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내면의 질서에 관한 것이니까. 내 집에는 더 이상 남의 카메라도 남의 시나리오도 없다. 빨랫줄에 나부끼는 아이의 티셔츠, 단추가 든 작은 병, 책 한 무더기, 그리고 아무도 누구도 잘라내지 않은 사진들이 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하다. 우리 언어처럼 거의 일상적이다. 가족은 피도, 같은 주소도 아니다. 가족은 어두울 때 찾아오고, 어려울 때 곁에 남아주는 사람들, 지탱해야 할 때 등 뒤로 손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진실은 빨리 이기지 못하지만 거짓말보다 오래 산다. 그리고 사랑은 액자 속 감정이 아니라 노력이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침에 죽을 끓이고 신발끈을 묶고 매일 한 작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다. 너는 누군가의 빚을 갚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삶을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몇 살이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남겨주세요. 저희는 누가 우리를 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